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누구나에게 인생 마지막 자산입니다.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 마지막 자산인 집을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같은 사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가끔씩 사례를 나눕니다. 이때 사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방문 상담을 하신다거나 또 전화 상담을 해 오시는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많은 분들이 들을 때 좀 유익할 수 있도록 제가 재구성을 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가 되면 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이 형편껏 다 다르죠. 근데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목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연금이 내가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다 좋은 조건으로 갖췄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그렇지만 형편은 다 다르다. 자, 그 가운데 집이 있는 분들 이 집을 어떻게 노후에 활용할까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살아야겠죠. 거주 공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면서 나의 노후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주택연금이죠. 자, 그런데 이 주택연금을 언제 가입하느냐,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자산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부터 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자산들하고의 조화를 이룰 때 이 주택연금을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그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례는요, 여성분인데 만 59세이고 남편은 62세로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월소득, 이 가정의 월소득을 보니까 남편은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연금을 220만 원 받네요. 또 남편이 지금 일을 합니다. 월 150만 원을 받는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주택연금을 가입했습니다. 자, 부부가 있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나이가 적은 분의 기준으로 주택연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여성분, 59세니까 여성분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이 나오는데 130만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3개월 전에 가입했어요. 7억 원 정도 아파트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딱 합해보면 이 가정의 총소득은 500만 원인 거죠. 총소득은 500만 원이다. 월 생활비를 얼마나 쓰냐 하니까 300만 원 정도 써요. 얼추 뭐 이 정도 쓸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저축 여력은 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내분도 본인 아내분도 국민연금이 나중에 나와요. 65세 때 3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 가정입니다. 다만 목돈은 거의 없다. 목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가정이죠. 자, 그러면 이 가정에는 재정적으로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요? 문제점보다는 저는 아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문제점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연금을 조금 일찍 가입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이분 가정에는 현재 소득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비는 되거든요. 근데 주택연금을 가입하셔서 60세가 되기 전에만 130만 원을 받는데 문제는 이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 정부에서 올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주지 않습니까? 최소한 체감 물가는 아니더라도. 근데 주택연금은 평생 고정입니다. 갈수록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돈이 없습니다. 목돈이 없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건강, 치료와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돈이 없다. 이 부분은 문제점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쉽다. 자, 우리가 노후는 가능하면 아쉬움을 줄이는 것이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제가 이분들께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렸냐면, 첫째는 주택연금을 해지하셔라. 3개월 전에 가입한 걸. 그 다음에 주택을 좀 팔자.
자, 이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렇잖아도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를 주택임금을 가입할까 아니면 이사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주택임금에 가입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노후에는 나중에 결국 지금은 여유가 있어도 나중에 되면 알 수 없잖아요. 특히 지금 남편분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어. 나중에 평생 일을 못 하니까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괜히 깔고 앉아서 평생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7억짜리 집을 지금 팔 수 있다면 그 다음에 3억짜리 빌라로 이제 전세를 간다라는 거죠. 3억짜리 빌라 전세를 가면 나머지 한 4억 원 정도가 생기잖아요. 자, 제가 빌라 전세를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집값이 조금 싸질 수 있는 거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세로 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억 원이 남죠. 이 4억 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4억 원 가운데 한 3억 원 정도는 월 배당 목돈 운용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컨셉은 노후에는 대부분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안정을 추구하면서 은행이자보다 플러스 알파 되는 이런 상품들.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만 대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엄청 다양합니다. 예컨대 안정적인 채권 이자만 받는 것도 투자이고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 이것도 투자입니다만 이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것하고 안정적인 채권 이자 받는 이 투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래도 안정적이면서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월 배당, 목돈 운용 이런 상품들도 많거든요. 이 컨셉은 기본적으로 안정 추구형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한 연 5% 내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배당형 상품들은 한국보다는 미국은 배당 천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가입하는 이런 고배당 ET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TF는 아시다시피 펀드죠. 주식 직접 투자가 아니고 다양하게 분산해서 하는 겁니다. 펀드, ETF, 그 다음에 미국 채권 같은 국공채나 회사채, 미국의 기업들, 또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자 주는 이런 것들을 좀 섞어찌게, 적당히 섞어찌게, 왜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섞어찌게 하면 원금은 안정적으로, 원금 자체는 안정적으로 한 3%, 5% 정도 연간 좀 불어간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매년 배당으로 한 5% 내외 정도 나온다. 4%, 5% 정도가 이제 미국은 매달 나오거든요. 매달 따박따박 나온다. 우리가 은행 이자하고 다른 것은 은행은 1년을 채워야만 약속된 이자를 주는데 이 월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이달에 가입하면 이달부터 나와요. 다음 달에 그만두어도 지난달에 지급했던 배당을 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컨셉으로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억 원을 그 같은 상품을 좀 찾아서 넣었다 하면 단순하게 보면 3, 5, 15, 연 1,500만 원 정도.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배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나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이 건강보험료 이슈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전화를 가끔씩 받는데요.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급니까? 우리가 장을 담근다고 하는 것은 노후에 내 돈을 안정적으로 불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자, 내 돈을 안정적으로 불리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 그것은 내가 불리는 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리려고 하는 돈보다 훨씬 적게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내가 장 담그는 것을 포기하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고 노후에는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불리는 것이 그냥 장땡이다. 늘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1억 원은 사업 가운데 나머지 1억 원은 비상예비자금으로 은행 예금 또는 안정적인 국공채. 요즘은 금리가 하락기이지 않습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지만 하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이 투자가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원은 비상예기비 자금으로 지금 목돈이 없으니까 비상예비 자금으로 은행 예금 또는 이제 안정적인 국고채 등등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조정해도 월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남편 공무원 연금은 220만 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소득 아직 일을 하죠. 150만 원. 자, 이제 매월 배당금이 100만 원 생겼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원 은행에 넣어놨잖아요. 이것을 은행이자 월 25만 원 정도 세금 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자가 한 3.5% 정도 예상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가정의 월 소득은 합계 495만 원이 나오거든요. 자, 생활비가 얼마였다고요?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니까 495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 저축 여력이 195만 원 생기죠. 자, 이것만 하더라도, 자, 이 가정은 지금 주택연금을 가입했잖아요. 자,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월 생활비는 충분히 나오는 거죠. 이 상태만 하더라도 이미 저축 여력이 195만 원 생겨 있으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주택연금을 해약하고 집을 팔고 4억이라는 유동성 자금을 만들고 3억짜리 빌라로 전세 갔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남았어요. 얼마? 195만 원 남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저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죠. 남편 소득하고 관계없이. 자, 이런 경우는 좀 투자를 생각해 보시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박따박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뭐 최근에 코로나, 한국 IMF, 글로벌 금융위기 숱하게 많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어떨 때 확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 오르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따박따박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서 계속 투자하는 것이 좋다. 예, 근데 저희 이제 돈 파는 가게에서 저와 함께하는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5월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ETF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매달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가입하실 때 이게 이제 연금을 목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목돈을 목적으로 가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했죠. 다른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서도 세액공제,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요 사실상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나중에 연금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효과가 사실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을 저는 최소 5년 이상 하시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안정적이고 더 많은 돈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5년 이상의 한 월 100만 원씩 넣어보시라. 그러면 어떻게 좀 기대할 수 있을까 하면 물론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5년 후에 매달 100만 원 같으면 60개월이니까 원금은 6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연복리 한 7% 정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 투자 시장의 가장 기준 지표가 미국 S&P 500이라고 미국의 괜찮은 기업 한 500개 기업의 평균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미국의 괜찮은 기업 500개의 평균이니까 뭐 미국 경제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S&P 500 지수의 20년 평균 수익률이 한 7%, 8%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월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도 보수적으로 연 한 7% 복리 정도를 기대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 현재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월적금식 ETF 포트폴리오가 2022년 2월 달부터 해서 올해 2023년 12월 달까지 23개월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연 7% 정도 복리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실 때 이건 역시도 5년 후에 원금은 6천만 원이지만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넣을 때 이것이 연 7% 복리로 굴러갔다면 1,200만 원 정도 이자가 생겨요. 자, 그러면 원금 6천만 원 플러스 1,200 하면 7,2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195만 원에서 100만 원 여기에 쓴다면 95만 원은 그냥 비상자금으로 은행 적금에 따박따박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주택연금은요, 5년 후 남편의 소득 활동이 끝났을 때, 그때 이 남편의 소득을 대체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때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현재 7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고 그 가운데 3억 원짜리 빌라로 전세 갖고 나머지 4억을 이렇게 활용했잖아요. 근데 남편의 소득 활동이 끝나는 5년 후에는 빌라 전세 자금 3억 원 하고 앞서 우리가 집을 판 돈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놨잖아요. 자, 그 돈을 빼서 한 4억 원 기준으로 내가 적당한 집을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한 곳에. 자, 그랬을 때 몇 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주택연금은 100만 원 정도 나와요. 100만 원 정도. 자, 이 정도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값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 5년 동안 자, 목돈, 다른 목돈도 이제 불어놨습니다. 아까 월 여윳돈 195만 원에서 95만 원에서 계속 저금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남아있는 돈 가운데에서 연금저축펀드도 한 7천 몇백만 원 됐죠. 또 3억 원을 안정적인 배당형 상품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도 언제든 끄집어 쓸 수 있는 거니까 비상예비 자금은 충분히 즉 1억 원, 은행에 있는 1억 원을 집 사는데 보탰다 하더라도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동시에 이제 5년 후에는 그때 연금저축펀드 5년 했잖아요. 펀드에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고 남아있는 돈은 안정적으로 계속 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7,200만 원 정도 기대한다면 7,200만 원에서 매년 한 4%를 뽑았어요. 그러면 월 한 20만 원 정도를 뽑아서는 셈이 되거든요. 월 20만 원 정도 뽑아서고 남아있는 적립금을 한 5%로 계속 굴린다 라고 하면 이게 내 돈이 계속 불어납니다. 찾아 쓰는 돈도 계속 불어나죠. 내 돈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후에는 불리면서 찾아 쓰는 연금, 자, 이런 것을 내가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몇 년 후에는 여성분도 아내도 국민연금 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5년 후, 지금부터 5년 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우선 내 집에 살면서, 그죠? 5년 후 월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공무원연금은 220만 원. 물론 이것도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 올라갔을 건데 올라가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반영해 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월 배당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주택연금 새로 가입했잖아요. 4억 원짜리 집. 그래서 100만 원. 본인도 이제 국민연금 30만 원 수령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아까 펀드에서 매달 20만 원 받는다고 했죠. 나머지 돈은 5%씩 불린다. 자, 이렇게 하면 총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5년 후에는요, 월 총 소득이 470만 원 돼요. 생활비도 여전히 그냥 300만 원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것도 물가가 오르니까 조금 올라가겠지만 다른 것들 소득도 그대로로 했으니까 자, 생활비도 일단 그대로라고 전제하면 5년 후에도 여전히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70만 원 생겼어요. 저 5년 후 남편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축 여력은 오히려 170만 원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 언제든 인출 가능한 목돈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요, 약 한 4억 원 정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월 배당 3억 원 상품 있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7,200만 원 조금씩 뺏어지만 나머지 돈을 계속 굴리니까 크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적금액이 있죠. 앞서 우리가 195만 원에서 1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에 넣었고 나머지 95만 원, 얼추 100만 원을 지금까지 계속 저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월 배당 목돈 3억 원 넣었던 그 원금도 조금씩 불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것은 마찬가지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의 가정은 내 인생 마지막 자산인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재정 플랜과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했더니 집을 활용해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생 마지막 자산인 집을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나누어 보았는데, 노후에 집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주택연금을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